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맞은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둔 삶의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손에는 떨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 딸 수진이와 손녀 예린이, 그리고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원망, 용서와 후회가 뒤섞인 한 가족의 30년 이야기입니다. 수진이는 제가 27에 낳은 늦둥이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진이가 태어나기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며 손님들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수진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썰고 고추장 양념을 만들고, 손님들이 떠난 밤에는 눈물을 닦으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튼 채로, 허리가 휜 채로. 저는 그저 딸아이가 배고프지 않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반에서 1등을 했고, 학원 한 번 다니지 않았는데도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형광등 아래서 책을 읽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에 갈 만한 성적이라고 수진이만큼 성실한 학생은 드물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로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온 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고생 끝났어요. 제가 좋은 직장 구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 박힌 연필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도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대학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수진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떡볶이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딸의 손에도 어느새 제 손처럼 화상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속상했지만 함께 일하는 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수진이가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수줍음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21의 딸아이가 사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의대생이에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집안은 부유한 편인데 그런 거 전혀 티 안 내고 겸손해요.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학년이 되고 수진이는 자주 그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강민우라고 했습니다. 의대에서 공부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수진이를 아껴준다고 했습니다.
딸의 입에서 나오는 강민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 여름, 수진이가 강민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강민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수진이를 좋아합니다. 졸업하고 꼭 책임지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3시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우는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수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해 겨울 수진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우 오빠가 프러포즈했어요. 졸업하고 결혼하자고요. 축하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너무 순조롭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제 걱정은 기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학년 2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왔을 때 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깨물어 터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딸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럽게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딸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우 오빠,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저랑 헤어지래요. 왜? 무슨 이유로?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요. 떡볶이 장사하는 집 며느리는 받을 수 없대요. 명문가의 체면에 맞지 않는데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가난한 것이,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딸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민우는 뭐래? 오빠는 부모님을 설득하겠대요. 저 없으면 못 산다고, 꼭 결혼하겠다고요. 하지만 엄마, 수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이 유학을 보낸대요. 미국으로. 당장 다음 달에. 가지 않으면 학비도 생활비도 끊겠대요. 병원도 못하게 하겠대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고 가난은 여전히 죄였습니다. 그 후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학교를 나가지 않았고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강민우는 매일 전화를 했지만 수진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무능함을 탓했습니다. 3월 어느 날 강민우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 남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수진이는 이제 당신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저 포기할 수 없어요. 부모님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우리 수진이는 얼마나 아파야 하는데요. 당신 부모님 설득할 자신 있으면 진작 했겠죠.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강민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더 깊이 상처받기 전에 이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강민우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공항에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이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딸의 얼굴은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눈물 자국도 없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정리했어요. 수진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체념이 저는 더 가슴 아팠습니다. 5월, 수진이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랑하게 웃고 열심히 공부하고 예전의 수진이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딸이 상처를 극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해 여름, 수진이는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축하 겸 외식을 하자고 했지만 수진이는 피곤하다며 사양했습니다. 요즘 딸이 자주 피곤해하고 입맛도 없어 보였습니다. 취업 준비로 지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 입사했고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내려왔습니다. 올 때마다 살이 빠져 보였지만 회사 생활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12월 어느 토요일 수진이가 예고 없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수진이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임신한 거야. 네. 민우하고. 아니에요. 딸의 대답에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누구야? 결혼은 하고,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없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우 오빠가 떠나고 나서 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만난 선배가 있었어요. 상냥하고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의지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그 선배는 어디 있는데? 책임져야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알고 나서 헤어졌어요. 그 사람한테는 말 안 했어요. 임신한 거. 저는 딸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미혼모가 되면 어떡해. 애를 지워야지.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낳을 거예요. 수진아, 제발. 내 인생을 생각해. 혼자 어떻게 키워? 키울 수 있어요. 회사도 다닐 수 있고 엄마도 계시잖아요. 저는 딸을 설득하려 했지만 수진이는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한 번 결정하면 꺾이지 않는 딸의 성격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걱정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왜 딸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키울게. 내가 회사 다니는 동안 엄마가 아이를 돌볼게. 수진이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가 낳겠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냥 키우는 거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듬해 2월 수진이는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수진이는 아이의 이름을 예린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쁘고 슬기로운 아이가 되라고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갓난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수진이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예린이는 제가 돌봤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될 줄은 몰랐지만 예린이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린이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100일 돌을 지나며 아이는 점점 수진이를 닮아갔습니다. 똑똑하고 애교 많은 아이였습니다. 수진이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예린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수진이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린이가 2돌이 되던 해 수진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어디가 아픈데 계속 피곤하고 가슴이 뭔가 만져져요. 병원 가보려고요. 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어요. 유방암이래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한대요. 수술도 해야 하고요. 수진아, 엄마가 지금 가. 거기 있어. 저는 떡볶이 가게 문을 닫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수진이는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초기래요. 치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대요. 딸의 손을 잡은 제 손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예린이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치료는 3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떡볶이 가게와 집을 오가며 딸과 손녀를 돌봤습니다. 예린이가 5살이 되던 해 가을, 수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암이 재발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의 마지막 겨울이 왔습니다. 딸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냈습니다. 예린이는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5살 아이는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리 와봐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딸의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짐만 되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안하지. 딸 병도 못 고쳐주고. 수진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예린이 부탁해요. 제가 없어도 예린이 잘 키워줘요. 당연하지. 걱정 마.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린이가 나중에 크면 엄마 얘기 많이 해줘요. 엄마가 예린이 많이 사랑했다고. 엄마가 예린이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다 말해줄게. 딸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대학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간직해줘요.
그리고 수진이가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옆에 서 있는 키 큰 청년 강민우였습니다. 예린이 아빠예요. 뭐라고? 제가 거짓말했어요. 그 선배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예린이는 민우 오빠 아이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오빠가 미국 가기 전날 만났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린이를 가진 거예요. 하지만 오빠한테 말 못했어요. 오빠 인생 망칠까 봐요. 수진아. 엄마, 제가 죽으면 민우 오빠 찾지 마요. 오빠는 의사 됐을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요. 딸의 목소리는 약해져 갔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예린이 낳은 거, 오빠 사랑한 거, 다 후회 안 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린이가 나중에 커서 저처럼 이해 안 되는 선택을 해도 엄마는 그 애 편이죠. 당연하지.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이틀 후 수진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예린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딸은 떠났습니다. 31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떠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예린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엄마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떡볶이 가게는 접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이가 남긴 보험금과 저축으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해 가을 몸에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자꾸 어지럽고 손발에 힘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지만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예린이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이틀에 걸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저는 예린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혼자 듣기 무서웠습니다. 진료실 앞 복도에서 예린이에게 말했습니다. 예린아, 여기 앉아서 기다려. 할머니, 금방 나올게. 네, 할머니.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자분이 함께 오셨어야 하는데요. 제가 보호자예요. 혼자 왔어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희귀신경질환으로 보입니다. 진행성이고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았다는 말인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빠르면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예린이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예린이가 복도 의자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다 끝났어요. 응, 가자. 예린이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걷는데 예린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저기 저 아저씨. 예린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진료한 젊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 예린아. 저 아저씨, 엄마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 의사를 다시 봤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우. 수진이의 대학 졸업사진 속에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의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민우는 저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환자분, 뭔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김수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강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를 어떻게? 저는 수진이 엄마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강민우는 예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강민우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예린이는 수진이를 꼭 닮았습니다. 이 아이가 설마.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에요. 예린이 8살이에요. 강민우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수진이는 3년 전에 죽었어요. 암으로. 강민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남자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안 돼, 안 돼.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예린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강민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강민우가 문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제발요. 오해를 풀어야 해요. 예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우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하세요. 무슨 오해요? 강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극렬히 반대하셨어요. 저는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유학을 보내겠다고, 가지 않으면 모든 걸 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떠났잖아요. 수진이 혼자 두고.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를 설득했어요. 2년만 기다려 달라고. 제가 의사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결혼하자고. 수진이도 약속했어요. 기다리겠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을 끊었어요? 끊지 않았어요. 미국 간 후에도 계속 연락했어요. 이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답장을 안 했어요. 3개월 후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고. 저한텐 관심 없다고. 증거도 보내주셨어요. 수진이가 다른 남자랑 찍은 사진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도 이제 알아요. 부모님이 조작한 거였어요. 수진이 회사 앞에서 동료랑 찍은 사진을 악용한 거였어요. 저는 속았어요. 멍청하게. 강민우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저는 수진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도 바뀌었고요. 저는 포기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행복하기는요. 아이 혼자 낳고 암 걸려서 고생하다 죽었는데. 강민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죄예요. 제가 끝까지 찾았어야 했어요. 부모님 말만 믿지 말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예린이를 키우겠어요. 아버지 역할을 하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둘이 잘 살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도 많이 연세가. 저는 화를 냈습니다. 그래요. 나 늙었어요. 곧 죽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예린이를 키울 순 없어요. 당신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혼모가 낳은 아이, 떡볶이, 집안 핏줄이라고 또 무시하겠죠. 강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하고는 연 끊었어요. 수진이 일로 완전히 실망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예린이를 차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왜요? 당신이 미워요. 수진이를 아프게 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강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강민우는 매일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가면 문 앞에 우유와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가 매일 오는 거 맞죠? 그런가 보다. 엄마 친구였대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예린이는 강민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친구들의 아빠를 부러워했습니다. 강민우는 아이에게 따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강민우가 예린이를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예린이가 졸라서 허락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예린이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저씨가 회전목마도 태워주고 솜사탕도 사주고 인형도 뽑아줬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밝은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강민우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병원 진료 때마다 특별히 신경 써주었고 예린이 학교 행사에도 나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강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예린이만큼은 지켜야 해요. 제 딸이에요. 수진이가 남긴 딸이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병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의사니까 알아요. 어머님이 떠나시면 예린이 혼자 남아요. 제가 있어야 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민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겠어요? 딸을 아프게 한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강민우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예린이를 재운 후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대로. 강민우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만난 건 대학 1학년 때였어요. 도서관에서였어요. 수진이는 늘 혼자 앉아서 공부했어요.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말을 걸었고 친구가 됐어요.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2학년 때 고백했어요.
수진이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집안이 다르다고, 저한테 부담이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을 설득했어요. 3학년 봄에 드디어 사귀게 됐어요. 수진이가 행복했나요?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이는 늘 웃었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4학년 때 저는 프러포즈했어요.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자고. 수진이가 울면서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부모님이 알았어요. 저희가 사귄다는 걸. 부모님은 수진이를 만나보러 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극렬히 반대하셨어요. 신분이 다르다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싸웠어요. 수진이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그랬더니 부모님은 제게 선택을 강요했어요. 유학을 가서 의사가 되거나 수진이를 선택하고 집안과 연을 끊거나. 그래서 유학을 택했군요. 아니에요. 저는 둘 다 택하려고 했어요. 유학을 가되 수진이와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2년만 기다려 달라고. 돌아오면 바로 결혼하자고. 수진이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떠난 후 부모님이 수진이한테 연락했어요. 저를 놔주라고. 제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그리고 수진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어요. 저한테 보냈어요. 저는 믿었어요. 바보같이. 강민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도 확인해야겠다고. 한국에 몰래 들어왔어요. 수진이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도 바뀌었고요. 저는 그때 진짜로 포기했어요. 수진이가 새 삶을 시작한 거라고 믿었어요. 새 삶이라뇨. 혼자 애 낳아서 고생하는 게 새 삶인가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유학 마치고 완전히 돌아왔을 때는 이미 수진이가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강민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았어요. 의사가 됐어요. 결혼도 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게 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말없이 강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후회와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수진이한테 용서받을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예린이만큼은 제발 키우게 해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예린이한테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수진이가 얼마나 예린이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예린이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해줘요. 물론이에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강민우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예린이를 데리고 나가고 평일 저녁에는 저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린이는 강민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민우 아저씨는 우리 아빠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래?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근데 저 알아요. 아저씨가 저 보는 눈빛이 달라요. 친구 아빠들이 친구들 보는 것처럼 그런 눈빛이에요. 예린이는 어린아이였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예린아, 그게. 할머니, 괜찮아요. 저 아빠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우 아저씨가 내 아빠 맞아.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예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아저씨 좋아요. 다음 주말 강민우에게 예린이가 진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예린이를 정식으로 제 딸로 인정받고 싶어요. 호적에 올리고 싶어요. 그러세요. 예린이도 좋아할 거예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예린이의 아버지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예린이는 강민우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고 손발의 감각도 무뎌졌습니다. 강민우는 집에 간병인을 구해 주었고 자주 들러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저녁 강민우와 단둘이 앉아 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무슨 말씀이세요? 예린이 돌봐줘서요. 그리고 수진이를 사랑해줘서요. 강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기회를 주셔서요. 민우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수진이를 아직도 사랑해요. 강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네.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매일 생각해요. 그때 더 강했더라면, 부모님 말을 안 들었더라면, 끝까지 찾았더라면. 후회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도 민우 씨를 사랑했어요. 마지막까지. 강민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수진이를 위해, 잃어버린 시간을 위해, 그리고 남은 우리를 위해. 봄이 왔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 봄일 것 같았습니다.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곁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우리 예린이 정말 똑똑하네.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요. 예린이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엄마 닮아서 그래. 어느 날 밤 예린이가 잠든 후 강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떠나면 수진이 무덤 옆에 묻어주세요. 딸 곁에 있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린이한테 할머니가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말씀하세요. 아직 시간 있어요.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알아요. 강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의 수진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이리 와요. 저와 함께 가요.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수진이를 키우면서, 예린이를 키우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손녀를 통해 딸이 계속 살아있다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강민우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저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예린이는 이제 아빠와 함께 잘 살 것입니다. 강민우는 좋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린이는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저는 곧 수진이를 만나러 갑니다. 딸에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린이가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여기 남깁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내가 한 선택들 모두 옳았어. 민우를 사랑한 것도 예린이를 낳은 것도 다 옳았어. 넌 훌륭한 딸이었고 훌륭한 엄마였어. 사랑한다, 수진아. 그리고 예린이, 할머니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내 엄마와 함께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거야.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세요. 후회 없이. 그리고 용서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3개월 후. 강민우는 예린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날이었습니다.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셔? 엄마랑 함께 계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예린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요. 강민우가 무릎을 꿇고 예린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예린아, 할머니랑 엄마는 항상 내 마음속에 계셔. 그리고 아빠도 여기 있어. 아빠가 널 지켜줄게. 예린이가 강민우의 목을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예린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강민우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대학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예린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예요. 그래. 엄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저도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들었을 거야. 강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잘 키울게. 약속할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강민우와 예린이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수진이의 사랑은 예린이를 통해 계속되고 어머니의 사랑은 강민우를 통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